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 그곳의 공기는 밖보다 더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박할머니의 미소만이 그 잿빛 공간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색채를 띠고 있었다. 한서연은 상주 완장을 찬 채 멍한 눈으로 국화꽃이 수북이 쌓인 제단을 바라보았다. 3일장 내내 울다 지쳐 이제는 눈물조차 말라버린 상태였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서연에게 할머니는 단순한 조모가 아니라 어머니였고 친구였으며 세상의 전부였다. 그 거대한 세계가 무너져 내린 날, 서연은 자신이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다. 향냄새가 매캐하게 코끝을 찔렀지만 서연의 감각은 마비된 듯 둔했다. 빗줄기가 장례식장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조문객들의 낮은 속삭임과 뒤섞여 웅웅거렸다. 그때 옆에서 거슬리는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남편 김민석이었다. 그는 검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그의 태도는 상주라기보다는 지루한 행사에 억지로 끌려온 참관객에 가까웠다. 그는 수시로 소매를 걷어 손목 시계를 확인했고 스마트폰 화면을 켜서 주식 차트를 훔쳐보기에 바빴다.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진 틈을 타 민석이 서연의 어깨를 툭 쳤다. 위로의 손길이 아니라 짜증이 섞인 재촉이었다. 서연아, 발인 절차 내일 새벽이라고 했지? 나 오전 9시에 중요한 임원회의 있는 거 알잖아. 여기서 바로 출근해야 하는데 셔츠랑 넥타이 챙겨왔어.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눈가가 붉게 짓무른 아내에게 건네는 첫마디가 고작 자신의 출근 복장 걱정이라니. 민석 씨, 지금 할머니 가시는 길이야. 당신 손수건 한 번이라도 꺼낸 적 있어? 어떻게 3일 내내 시계만 들여다봐. 서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다. 민석은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다. 얘야, 나도 할 만큼 했어. 3일 동안 회사 눈치 보면서 자리 지켰으면 됐지. 뭘 더 바라?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넌 너무 감상적이야. 할머니 호상이라며. 90세 넘으셨으면 가실 때 돼서 가신 거지. 왜 이렇게 청승을 떨어? 호상. 그 단어가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 호상이란 없다. 그저 영원한 이별만이 있을 뿐이었다. 민석은 서연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아, 그리고 그 시골집 말이야. 강원도 한울마을 그 흉물. 장례 끝나면 바로 처분하자. 내가 오는 길에 부동산 시세 좀 알아봤는데 지금 딱 팔기 좋은 타이밍이야. 땅값이 조금 올랐다나 봐. 서연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다. 아직 발인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온기가 집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남편은 그 집을 흉물이라 부르며 돈 계산부터 하고 있었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서울 강남의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숨막힐 듯한 정적에 쌓여 있었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 모던한 가죽 소파, 최신식 가전제품들. 잡지 화보처럼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지만 그곳에는 사람의 온기가 없었다. 할머니의 낡은 한옥에서 느껴지던 흙냄새, 구수한 된장 냄새, 그리고 삐걱거리는 마루가 주는 안락함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서연은 현관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렸다. 마치 이 차가운 공간이 자신을 거부하는 것만 같았다. 민석은 들어오자마자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그리고는 탁자 위에 놓여있던 외제차 팜플렛을 집어들고 서연에게 흔들어 보였다. 타이밍 기가 막히네. 이번 달 프로모션 조건이 아주 좋아. 시골집 팔면 계약금 바로 넣을 수 있겠어. 당신도 그 낡은 국산차 쪽팔리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 급에 맞는 차로 바꾸자고. 서연은 코트를 벗지도 못한 채 식탁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슬픔보다 더 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안 팔아. 아니, 못 팔아. 민석이 인상을 쓰며 몸을 일으켰다. 할머니 유품 정리도 못했어. 그 집은 내 고향이야.
내 어린 시절이 전부 거기에 있어? 당신한테는 돈으로 보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아니야. 민석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벌컥벌컥 마시며 비아냥거렸다. 고향. 그다 쓰러져가는 폐가가. 여보, 제발 현실 좀 직시해. 그 집 수리하려면 돈이 얼마나 깨지는 줄 알아? 지붕 다 썩었고 보일러도 안 돌아간다며. 그 돈이면 차라리 투자를 하지? 당신은 그게 문제야. 항상 과거에 얽매여서 질질 짜고 감성팔이나 하고.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 옆집 김 이사 와이프 봐라. 재테크에서 이번에 상가 샀다더라. 넌 뭐 하는 거냐? 민석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결혼 생활 10년 동안 그는 늘 이런 식이었다. 서연의 감정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치부되었고 그녀의 의견은 현실 감각 없는 헛소리로 무시당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 벽 앞에 선 기분이었다. 이틀 뒤, 그 벽은 더 높고 단단해졌다. 서연이 부엌에서 멍하니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다. 민석이 안방에서 커다란 여행용 트렁크를 끌고 나왔다. 화려한 하와이안 셔츠가 삐죽 나와 있었고 그 위에는 선글라스가 놓여 있었다. 서연은 고무장갑을 낀 채 멍하니 물었다. 짐은 왜 싸? 어디가? 민석은 서연의 시선을 피하며 골프 가방을 현관 쪽으로 옮겼다. 아, 말 안 했나? 제주도. 회사 임원들하고 골프 세미나가 잡혔어. 일주일 정도 걸릴 거야. 워크숍 겸해서 가는 거라 빠질 수가 없네. 서연의 손에서 수세미가 툭 떨어졌다. 상을 치른 지 고작 며칠 지나지 않았다. 아내가 슬픔에 빠져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이 시기에 골프 여행이라니. 세미나라는 것은 핑계일 뿐 그의 표정은 소풍 가는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다. 지금 가는 거야? 나 혼자 두고? 나 아직 마음 추스르지도 못했어.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석은 짐 가방 지퍼를 신경질적으로 다듬며 쏘아붙였다. 얘야, 그만 좀 해라. 나도 장례 치르느라 스트레스 받았어. 나도 좀 쉬어야 다시 일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 어차피 그 시골집 가서 청승 떨고 싶어 하잖아. 차라리 잘 됐네. 나 없는 동안 가서 실컷 울고불고 하다 와 당신 우울한 기운 받아주는 것도 지치거든. 집에 들어오면 무슨 초상집 분위기야. 재수없게. 재수없게.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마지막 단어가 서연의 이성을 끊어놓았다. 갔다 올게. 연락하지 마. 바쁠 테니까.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다. 민석이 떠난 자리에 지독한 정적만이 남았다. 서연은 싱크대를 붙잡고 주저앉았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슬픔보다 더 큰 허탈감과 모멸감이 밀려왔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녀의 가장 약한 순간에 등을 돌렸다. 아니, 어쩌면 그는 아주 오래전부터 등을 돌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서연은 텅 빈 거실을 둘러보았다. 이 집은 그녀의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저 남편의 과시욕이 전시된 차가운 쇼윈도일 뿐이었다. 숨이 막혀왔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렀다가는 영영 질식해 버릴 것만 같았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자동차 키를 집어들었다. 옷걸이에 걸린 코트를 대충 걸치고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서울을 벗어나야 했다. 이 숨막히는 도시, 이 차가운 아파트, 그리고 남편의 흔적이 묻어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도망쳐야 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다. 내비게이션을 켤 필요도 없었다. 한올 마을. 할머니의 집이 세상이 모두 그녀를 외면해도 유일하게 두 팔 벌려 안아주던 곳.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빗줄기는 그치지 않았다. 와이퍼가 거칠게 움직이며 아뷰리의 물기를 닦아냈지만 서연의 마음속에 낀 짙은 안개는 거치지 않았다. 서울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뒤로 멀어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국도로 접어들자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압박감이 조금 느슨해지는 것 같았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지나 한울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가로등도 드문드문한 시골길,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유일한 길잡이였다. 마침내 도착한 낡은 한옥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잡초가 무성한 마당, 칠이 벗겨진 대문, 비바람에 사가버린 담장. 민석이 흉물이라며 비웃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 낡음조차 정겹고 애처롭게 느껴졌다. 차 시동을 끄고 내리자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익숙한 흙내음, 젖은 낙엽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것은 서울의 매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있는 자연의 냄새이자 그리움의 향기였다. 서연은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대문 앞으로 다가갔다. 녹슨 자물쇠를 만지는 손끝이 추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가늘게 떨렸다. 할머니, 저 왔어요.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네며 힘주어 대문을 밀었다. 끼이 경첩이 녹슬어 쇠 긁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정적을 깼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서연은 잠시 멈칫했다. 그때였다. 플래시 불빛이 비춘 마당 한 구석, 무릎 높이까지 자란 잡초 덤불 사이에서 무언가가 튀어올랐다. 고양이인가 싶어 자세히 보려던 찰나, 그것은 짐승이라기엔 너무 컸다. 사람의 형체였다. 누구세요? 서연이 놀라 소리쳤지만 대답 대신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타타탁, 젖은 흙바닥을 박차고 나가는 소리. 그림자는 순식간에 담장 쪽으로 내달리더니 개구멍이 있는 뒷마당 쪽으로 사라져 버렸다. 서연의 심장이 쿵쿵거렸다. 도둑인가? 아니면 빈집인 줄 알고 들어왔던 노숙자인가?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시감이 들었다. 도망치는 뒷모습이 어른이라기엔 너무 작고 왜소해 보였기 때문이다. 한울마을에 도착한 서연은 어둠 속에서 낡은 대문을 열었다. 그때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마당을 가로질러 급히 도망치는 그림자를 보았다. 잠시만요. 서연이 어둠 속에서 마주친 저 그림자의 정체, 과연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도 숨죽이며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리고 서연의 용기 있는 홀로서기를 응원하신다면 아래 댓글창에 숫자 별표 8분 별표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8분번 댓글은 서연이 낯선 곳에서 버틸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가족 문제 채널의 가족이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놓쳐서는 안 될 인생의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지원은 저희가 계속해서 가치 있고 감동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낡은 한옥에서 시작될 서연의 운명, 계속해서 지켜볼까요? 도망친 그림자는 고양이였을까? 아니면 사람 인기척이었을까? 서연은 낡은 마루에 앉아 스산한 아침을 맞이했다. 밤새 낯선 시골집의 정막과 싸우느라 잠을 설친 탓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다행히 날이 밝은 뒤 마당을 둘러보았지만 도둑이 든 흔적이나 없어진 물건은 없었다. 아마도 굶주린 산짐승이나 길고양이가 인기척에 놀라 달아난 것이리라 스스로를 위안했다. 서연은 몸을 일으켜 굳어버린 허리를 두드렸다. 서울의 난방 잘 되는 아파트와 달리 우풍이 심한 한옥에서의 하룻밤은 온몸의 근육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본격적으로 집 안팎을 살피기 시작하자 밤에는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세월의 생채기들이 아침 햇살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시는 동안 비워둔 시간이 길었던 탓일까? 집은 주인을 잃은 슬픔을 온몸으로 표현하듯 급격히 허물어져 있었다. 처마 끝의 기와는 몇 장 깨져 마당 흙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툇마루는 걸을 때마다 끼익, 끼익 위태로운 비명 같은 소리를 냈다. 창호지 문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고 부엌의 문짝은 아기가 맞지 않아 덜컹거렸다.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건 보일러였다. 간밤에 으슬으슬한 한기를 몰아내려 온도 조절기를 아무리 돌려봐도 온돌바닥은 냉골인 채 요지부동이었다. 패딩 점퍼를 입고 잤는데도 뼈마디가 시려울 정도였다.
서연은 입김을 호호 불며 마을 입구 전봇대에 붙어있던 설비 업체 전화번호를 눌렀다. 점심나절이 지나서야 도착한 한울설비 김반장은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방 이곳저곳을 둘러보더니 혀를 끌끌 찼다. 아이고, 사모님. 이건 단순히 부품 몇 개 갈아서 될 수준이 아니에요. 배관이 다 터졌고 보일러도 수명이 다했습니다. 20년도 더 된 모델이네. 바닥을 다 뜯어내고 엑셀 파이프부터 새로 깔아야 해요. 그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여준 견적 금액은 서연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이렇게나요. 자재비가 많이 올랐어요. 인건비도 그렇고. 시골이라 자재 싣고 오는 용달비도 따로 붙습니다. 당장 공사 시작해도 일주일은 좋게 걸리겠는데요. 김 반장이 돌아간 뒤 서연은 마루에 걸터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당장 서연의 개인 비상금 통장에 있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결혼 생활 내내 경제권은 민석이 쥐고 있었고 서연은 그가 주는 생활비로만 살림을 꾸려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겨울이 닥칠 강원도의 매서운 추위를 생각하면 수리를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당장 오늘 밤을 어떻게 보낼지도 막막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민석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5번, 6번, 10번. 전화를 받지 않으려나 싶어 끊으려던 찰나 달그락거리는 소음과 함께 민석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왜? 나 지금 바빠. 목소리 너머로 웅성거리는 사람들 소리, 경쾌한 팝 음악 소리, 그리고 나이스 샷 하는 외침이 희미하게 섞여 들려왔다. 임원들과의 엄숙한 세미나 중이라더니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서연은 올라오는 의구심을 꾹 눌러담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민석 씨, 나 한울마을이야. 방금 설비 기사님이 다녀가는데 보일러가 완전히 고장 났대. 배관 공사를 새로 해야 한대서 수리비가 꽤 많이 나와. 당신이 관리하는 공동계좌에서 돈 좀 이체해줘. 견적서 사진으로 보낼게. 수화기 너머에서 어이없다는 듯한 헛웃음 소리가 들렸다. 뭐? 수리비.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민석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그 집은 파는 게 답이라고. 곧 팔아치울 집에 왜 돈을 처발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싫다고 했잖아. 내 말 못 알아들어. 서연도 울컥했다. 당장 팔라는 게 아니잖아. 사람이 살려면 최소한 난방은 돼야 할 거 아니야. 나 지금 추워서 입이 얼 지경이야. 당신은 따뜻한 제주도에 있어서 모르겠지만 여기는 벌써 겨울이라고. 그러게 누가 거기 가래? 서울 따뜻한 집 놔두고 사서 고생하러 간 건 당신이야. 난 그 썩은 집에 땡전 한 푼도 쓸 생각 없어. 정 고치고 싶으면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끊어. 민석 씨, 당신 정말... 서연이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이려는 순간 수화기 너머로 아주 선명한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빨리 와요. 샷 들어갈 차례예요. 맑고 애교가 철철 넘치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누구야? 지금 여자 목소리. 서연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민석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말을 잘랐다. 캐디야, 캐디. 중요한 비즈니스 라운딩 중이라고 했잖아. 옆 팀이랑 조인해서 치느라 시끄러워. 자꾸 집착하지 마. 바빠 죽겠는데. 뚜뚜뚜. 통화 연결음만이 매정하게 이어졌다. 서연은 힘이 풀려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다. 휴대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비즈니스. 캐디. 아무리 생각해도 골프장 캐디가 손님에게 노빠라고 부르며 빨리 오라고 재촉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연인 사이에서나 오갈 법한 톤이었다. 보일러가 고장난 차가운 방바닥보다 남편의 그 냉정한 목소리가 더 시리고 아팠다. 그는 아내가 추위에 떨고 있다는 호소보다
자신의 골프 게임과 곁에 있는 여자의 기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서연은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그럴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때였다. 대문 밖에서 계십니까? 하는 걸걸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황급히 눈물을 훔치고 고개를 들자 옆집에 사는 최씨 할머니가 커다란 양푼을 옆구리에 끼고 서 있었다. 아이고, 댁이 박할망구 손녀딸 맞지? 어제 밤늦게 차 들어오는 소리가 나길래 와봤어. 최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며 갓 담근 김치와 찐 고구마가 담긴 양푼을 내밀었다. 밥은 먹었어? 서울 깍쟁이라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할망구 갔을 때 내가 다리가 아파서 문상을 못 가서 맘이 쓰였는데 손녀가 오니 반갑구먼. 아이고, 근데 어쩜 이렇게 엄마를 쏙 빼닮았어? 젊었을 때 영숙이 보는 줄 알았네. 투박하지만 따뜻한 강원도 사투리에 서연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 녹아내렸다. 엄마. 서연조차 희미해진 엄마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이유. 남편은 아내를 귀찮은 짐짝 취급하며 돈 타령만 하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웃은 따뜻한 밥을 챙겨주었다. 그 대조적인 온기가 서연의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정말 잘 먹을게요. 서연이 양푼을 받아들자 최 할머니는 혀를 쯧쯧하며 집을 둘러보았다. 집골이 말이 아니네. 남자 손이 필요한데 쯧. 신랑은 안 왔어. 서연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바빠서요. 회사 일이 많대요. 할머니는 더 묻지 않고 서연의 등을 투박한 손으로 토닥여 주었다. 사람 사는 데가 다 그렇지 뭐 왜 힘내. 밥심으로 사는 거야? 밥 굶지 말고. 최 할머니가 돌아간 후 서연은 마루에 앉아 김치 냄새와 고구마의 달큰한 향기를 맡으며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았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마당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남편의 뻔한 거짓말, 무너져가는 낡은 집, 그리고 텅 빈 통장. 막막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오기 같은 것이 생겨났다. 그래, 김민석. 당신 도움 없이도 해낼 거야? 이 집도, 내 인생도.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가 버린 이 집을 보란듯이 고쳐내리라. 그것이 할머니와 자신을 지키는 길이었다. 그녀는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려 마당으로 내려섰다. 잡초라도 뽑으며 몸을 움직여야 잡생각이 사라질 것 같았다. 장갑을 끼고 마당 구석, 장독대 쪽으로 다가갔을 때였다. 바스락 어젯밤에 들었던 그 소리가 다시 들렸다. 바람 소리라고 하기엔 너무 규칙적이고 인위적인 소리였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고양이일까? 아니면 그녀는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장독대 뒤편으로 다가갔다. 커다란 옹기 항아리들이 옹기종기 모여있어 몸을 숨기기 딱 좋은 곳이었다. 서연이 고개를 쭉 빼고 장독대 뒤를 들여다보려는 순간 무언가가 후다닥 움직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못했다. 막달은 담벼락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전화를 끄는 서연의 눈에 마당 구석의 장독대 뒤에서 꼬질꼬질한 운동화를 신은 작은 발이 쑥 나왔다가 다시 숨는 것이 보였다. 낡고 흙투성이가 된 사이즈가 아주 작은 아이의 운동화였다. 서연은 멈칫했다. 도둑도 산짐승도 아니었다. 그곳엔 누군가가 웅크리고 숨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전화를 끄는 서연의 눈에 마당 구석의 장독대 뒤에서 꼬질꼬질한 운동화를 신은 작은 발이 쑥 나왔다가 다시 숨는 것이 보였다. 장독대 뒤의 아이는 사라졌지만 서연의 마음속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단순히 밤손님이 다녀갔다는 불안감 때문만이 아니었다. 어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젊은 여자의 목소리, 오빠, 샷 들어갈 차례예요 라며 재촉하던 그 맑고 경쾌한 웃음소리가 가시처럼 목구멍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다. 민석은 캐디라고 둘러댔지만 서연의 본능은 그것이 거짓임을 경고하고 있었다. 캐디가 손님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오빠라고 부른다고?
아무리 개방적인 세상이라도 비즈니스 골프 접대 자리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다. 보일러 수리비 핑계를 댔지만 사실 서연을 서울로 이끈 것은 여자의 서늘한 직감이었다. 그녀는 즉시 짐을 챙겨 차에 올랐다. 한울마을의 고즈넉한 풍경이 백미러 속으로 빠르게 멀어져 갔다. 서울로 향하는 3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서연은 수만 가지 상상을 했다. 아닐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환청을 들은 건 아닐까? 스스로를 달래보려 애썼지만 핸들을 쥔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신나는 음악조차 소음처럼 느껴져 꺼버렸다. 차 안에는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와 서연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강남의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도시의 빌딩들이 붉은 노을빛을 반사하며 차갑게 번들거리고 있었다. 심호흡을 한 번 크게 내쉬고 익숙한 비밀번호를 눌러 도어록을 해제했다. 띠리릭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현관문이 열렸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불 꺼진 거실은 적막강산이었지만 서연의 눈은 현관 입구에 놓인 낯익은 물건에 고정되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것은 분명 민석이 제주도로 가져갔다던 골프 가방과 여행용 캐리어였다. 일주일 일정이라고 했잖아. 벌써 돌아왔을 리가 없는데.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신발을 벗고 다가갔다. 캐리어는 잠겨있지도 않았다. 지퍼를 열어보니 민석이 챙겨갔던 옷가지들이 흐트러짐 없이 안이 개어놓은 그대로 들어있었다. 심지어 속옷 파우치는 열어본 흔적조차 없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짐을 싼 척만 하고 실제로는 이 가방을 한 번도 풀지 않은 것처럼. 제주도에 갔다면 생겨야 할 공항 수화물 태그조차 붙어있지 않았다. 그는 제주도에 가지 않았다. 서연의 시선이 거실 테이블로 향했다. 그곳에는 방금 마신 듯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아이스 아메리카노 플라스틱 컵 2개가 놓여 있었다. 한 잔은 컵 홀더가 끼워져 있었고 다른 한 잔의 빨대 끝에는 선명한 분홍색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자신이 바르지 않는 색깔임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가 이내 뜨거운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민석은 제주도 세미나라는 거창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실제로는 서울 어딘가에서 어쩌면 이 집에서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질식할 것만 같은 공포와 배신감에 서연은 밖으로 뛰쳐나왔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랐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무작정 아파트 단지를 걷다 보니 평소 민석이 저녁 운동을 핑계로 자주 찾던 단지 뒤편의 공원이 나왔다. 산책로가 잘 조성된 그곳은 저녁이면 운동하는 주민들과 데이트하는 연인들로 북적이는 곳이었다.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 정자 근처 가로등 불빛이 비추는 벤치. 그곳에 민석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몸매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타이트한 요가복 레깅스 위에 헐렁한 카디건을 걸친 젊은 여자가 있었다. 긴 갈색 머리를 찰랑거리며 민석의 어깨에 기대어 앉아있는 여자. 전화기 넘어 들렸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분명했다. 서연은 나무 그늘 뒤에 몸을 숨기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눈앞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민석은 서연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다정한 눈빛으로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여자의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꿀 떨어지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자기야, 오늘따라 더 예쁘네. 이따가 뭐 먹으러 갈까? 자기가 좋아하는 스시집 예약해놨어. 여자가 까르르 웃으며 민석의 목을 끌어안았다. 진짜. 오빠 최고. 아, 근데 그 아줌마는? 진짜 안 오는 거 확실해? 나 마주치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어차피 그 사람은 눈치가 없어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어. 지금쯤 그다 쓰러져가는 시골집 수리하느라 정신없을걸? 보일러 고친다고 끙끙대고 있겠지? 민석의 비웃음 섞인 말에
서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눈앞이 붉게 물들었다. 그녀는 추위에 떨며 김치에 밥을 비벼 먹고 있을 때 남편은 이곳에서 내연녀와 초밥 데이트를 계획하며 아내를 조롱거리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더 이상 숨어있지 않았다. 뚜벅뚜벅 흙바닥을 밟으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여자가 먼저 서연을 발견했다. 여자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며 민석을 밀어냈다. 어머. 누구세요? 민석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아이씨, 누가 자꾸 쳐다. 그의 시선이 서연과 마주쳤다. 순간 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그것은 아주 잠시였다. 민석의 표정은 곧 귀찮음과 짜증으로 뒤덮였다. 마치 오지 말아야 할 곳에 온 불청객을 보는 듯한 경멸 어린 눈빛이었다. 서연아. 내가 여기 왜 있어? 강원도 갔다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뻔뻔하게 물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누르며 그를 노려보았다. 제주도 세미나. 이게 당신이 말한 중요한 비즈니스야. 그녀의 시선이 민석 뒤에 숨어 눈치를 살피는 여자에게 꽂혔다. 그리고 이 여자는 누구야? 캐디라며. 골프장이 아니라 공원 벤치에서 캐디랑 이러고 있어? 여자는 쭈뼛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저기. 오빠, 나 먼저 갈게요. 분위기가 좀 여자가 도망치려 하자 서연이 앞을 막아서려 했다. 그러자 민석이 거칠게 서연의 팔을 잡아챘다. 야, 한서연. 너 미쳤어. 사람 쪽팔리게 공원에서 뭐 하는 짓이야? 목소리 낮춰. 동네 사람들 다 보잖아. 쪽팔려. 당신은 지금 이 상황이 쪽팔리기만 해.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서연이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할머니 장례 치른 지 일주일도 안 됐어. 아내는 슬픔에 잠겨서 시골집 고치느라 밥도 못 먹고 동동거리는데 당신은 여기서 거짓말하고 딴 여자랑 놀아나? 그게 인간이 할 짓이야. 민석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주머니에 손을 꽂고 삐딱하게 섰다.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이었다. 그는 특유의 오만한 표정으로 서연을 내려다보았다. 얘야, 너 진짜 촌스럽다. 너 요즘 거울은 보냐? 맨날 우중충하게 상복 입고 시골 타령이나 하고 낡은 집구석에 박혀서 공상 떨고. 나도 숨 좀 쉬어야 할 거 아니야? 회사 일에 내 징징거리는 소리에 나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고. 그래서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스트레스 때문에 서연의 물음에 민석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서연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내뱉었다. 바람은 무슨. 그냥 엔조이야, 엔조이. 너 남자들 사회생활 안 해봐서 모르나 본데 남자는 원래 그래. 남자는 원래 저래. 밖에서 일하다 보면 예쁜 여자 만나서 기분 전환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지? 그걸 가지고 죽자 사자 달려드는 여자는 너밖에 없어. 유난 떨지 마. 내가 이혼하자고 했어? 그냥 좀 놀다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조용히 집에 가서 기다려. 남자는 원래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을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기대와 미련, 그리고 10년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의리가 산산조각 났다. 분노가 극에 달하자 오히려 차가운 침묵이 찾아왔다. 그녀는 민석을 빤히 바라보았다.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건 욕망에 찌들고 자기 합리화에 빠진 추악한 괴물일 뿐이었다. 그는 서연을 동반자가 아닌 자신의 편의를 위해 언제든 제자리에 있어야 하는 각오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더 이상 대화는 무의미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가 천천히 놓았다. 눈물이 흐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눈앞이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애원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서늘하고 단단한 결심만이 남았다. 그래. 남자는 원래 그렇다고? 그게 당신이 말하는 남자라면? 서연이 낮게 읊조렸다.
민석은 그녀가 수긍한 줄 알고 기세등등하게 턱을 치켜들었다. 그래? 이해했으면 가서 저녁이나 차려놔. 나중에 들어가서 설명해 줄 테니까. 서연은 그 순간 눈물 대신 차가운 냉소를 지었다. 그녀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민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아니, 설명 들을 필요 없어. 당신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면 나도 원래대로 돌아갈게. 내 인생에서 당신이라는 오점을 지워버리는 게 원래 내 모습이야. 우리 이혼해.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다. 등 뒤에서 민석이야. 한서연. 너 거기 안 서. 라고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공원을 빠져나오는 그녀의 위로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다. 서연은 그 순간 눈물 대신 차가운 냉소를 지었다. 그녀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럼 나도 원래대로 돌아갈게. 우리 이혼해. 잠시만요. 남자는 원래 그래라니. 남편의 뻔뻔한 망언에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게 되는데요. 만약 여러분도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시고 서연의 통쾌한 이혼 선언을 지지하신다면 댓글창에 숫자 별표 3분 별표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숫자 3분은 상처받은 서연이 새 삶을 시작하는데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 가족문제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 펼쳐질 서연의 사이다 같은 반격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지원 덕분에 저희는 계속해서 가치 있고 영감을 주는 최고의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홀로서기를 선언한 서연에게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계속해서 확인해 볼까요? 이혼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한울마을에도 봄이 찾아왔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다. 민석과의 이혼 소송은 예상대로 진흙탕 싸움이었다. 그는 재산 분할 과정에서 숟가락 하나까지 제 몫을 챙기려 들었고 법정에서는 서연에게 결혼 파탄의 원인은 아내의 심각한 우울증과 시골집에 대한 병적인 집착 때문이라며 뻔뻔하게 가스라이팅을 시도했다.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은 그의 주장들은 기가 막힐 정도로 졸렬했다. 하지만 서연은 무너지지 않았다. 공원에서 목격한 그날의 진실, 남자는 원래 그래라며 조소하던 그 얼굴이 서연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결국 법원은 민석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여 서연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녀는 위자료로 받은 돈을 몽땅 낡은 한옥수리에 쏟아부었다. 돈이 입금되자마자 서연은 공사를 재개했다. 썩은 기둥을 튼튼한 목재로 교체하고 쥐가 드나들던 천장을 메우고 마당에는 잡초 대신 꽃을 심었다. 집이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갈수록 서연의 상처에도 딱지가 안 작았다. 아침이면 새소리에 눈을 뜨고 낮에는 텃밭을 일구고 저녁에는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는 삶, 그것은 민석과 살던 강남의 화려하지만 숨막히는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화였다. 하지만 밤이 되어 사위가 고요해지면 문득문득 찾아오는 가슴 한구석의 헛헛함은 어쩔 수 없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도려낸 자리는 생각보다 깊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지던 어느 오후였다. 서연은 툇마루에 앉아 붉게 우러난 오미자차를 찻잔에 따르고 있었다. 투명한 유리잔 속에서 얼음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는데 대문 틈 사이로 익숙한 것이 보였다. 몇 달 전 그녀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장독대 뒤로 사라졌던, 그리고 지난번 수리 때 다시 보았던 그 꼬질꼬질한 운동화였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고 대문 틈으로 빼꼼히 마당을 훔쳐보고 있었다. 서연은 찻잔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아이가 놀라 달아나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이고 천천히 대문 쪽으로 다가갔다. 안녕. 거기 누구 있니? 서연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대문 뒤에 인기척이 흠칫 놀라 뒷걸음질 치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멀리 도망가지는 않았다. 서연이 낡은 대문을 활짝 열자 덥수룩한 머리에 흑투성이 티셔츠를 입은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8살쯤 되었을까?
아이의 큰 눈망울은 겁에 질린 사슴 같았지만 동시에 감출 수 없는 지독한 허기를 품고 있었다. 아이의 시선은 서연의 얼굴이 아니라 툇마루 소반 위에 놓인 점심용 김밥에 고정되어 있었다. 서연은 가슴이 짠해졌다.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남의 집을 기웃거렸을까? 배고프니 아이는 대답 대신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서연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빙그레 웃으며 손짓했다. 들어와. 아줌마가 김밥을 너무 많이 싸서 혼자 먹기 힘들었는데 같이 먹어줄래?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배에서 들리는 요란한 꼬르륵 소리에 이기지 못하고 쭈뼛쭈뼛 마당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낡은 운동화가 마당의 고운 흙을 밟았다. 마루에 앉은 아이는 서연이 내어준 김밥을 허겁지겁 입에 넣었다. 씹지도 않고 삼키려는 모습이 안쓰러워 서연은 시원한 오미자차를 아이 앞으로 밀어주었다.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더 있으니까 걱정 말고 꼭꼭 씹어 먹어. 아이는 빵빵해진 볼을 다람쥐처럼 우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정도 배가 찼는지 아이의 경계심이 조금 풀린 눈치였다. 서연은 아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해주고 싶었지만 놀랄까 봐 참았다. 이름이 뭐야? 서연이 다정하게 물었다. 이지호요. 8살이에요. 아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지호구나. 이름 참 예쁘다. 나는 한서연이야. 이 집 주인이고. 그런데 지호는 왜 학교 안 가고 여기 있어? 엄마는 어디 계시니? 엄마라는 단어가 나오자 지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막던 하늘에 먹구름이 끼듯 아이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다.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낡은 운동화 코로 마당의 흙을 툭툭 찼다. 엄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아빠랑 사는데 아빠는 맨날 일하느라 늦게 와요. 서연의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다. 엄마 없는 아이, 그리고 가족 없는 자신?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꾸만 눈에 밟혔던 것일까? 그럼 점심은 누가 챙겨줘? 아빠 여자친구분이나 돌봐주시는 분은 안 계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묻자 지호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아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마치 누가 들을까 봐 겁내는 것 같았다. 아빠 여자친구, 새엄마 될 아줌마가 있긴 한데 저를 싫어해요. 싫어하다, 아니. 밥도 안 주고? 내 아줌마는 제가 밥 먹는 것도 꼴 보기 싫대요. 냄새난다고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고 아빠 없을 때만 막 소리 지르고 꼬집어요. 아빠한테 말하면 더 혼낼 거라고 고아원에 보내버릴 거라고 해서 말도 못했어요. 서연은 김밥을 집으려던 손을 멈췄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다. 세상에 어떤 어른이 그것도 엄마가 되겠다는 사람이 어린아이에게 그런 짓을 한단 말인가. 아이의 반팔 티셔츠 아래로 드러난 팔을 자세히 보니 군데군데 멍 자국과 손톱으로 꼬집힌 자국이 선명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속이 울렁거렸지만 아이 앞이라 애써 화를 눌러야 했다. 세상에, 많이 아팠겠다. 저런, 어떻게 그런 못된 짓을. 서연은 지호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다. 괜찮아, 지호야. 여기선 아무도 너 혼내지 않아. 배고프면 언제든 와, 아줌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그날 오후, 지호는 집에 가기 싫다며 서연을 도와 마당에 꽃을 심었다. 처음에는 쭈뼛거리던 아이도 흙장난을 하며 금세 밝아졌다. 지호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모종 주변의 흙을 토닥이며 말했다. 아줌마네 집보다 여기가 훨씬 좋아요. 아줌마 집은 춥고 냄새도 좋은 냄새가 안 나는데 여기는 할머니 냄새가 나요. 따뜻한 냄새. 할머니 냄새. 내가 벌써 할머니 같아. 서연이 장난스레 묻자 지호가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아니요. 예쁜 냄새요. 우리 엄마 같은 냄새. 해 진력이 되자 지호는 돌아가야 할 시간임을 직감하고 시무룩해졌다. 늦게 들어가면 그 아줌마한테 혼나는데.
아이가 중얼거리는 소리에 서연은 남은 김밥과 간식을 쇼핑백에 챙겨주며 대문까지 배웅했다. 문득 궁금해졌다. 도대체 어떤 여자가 아이를 이렇게 학대하는지.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면서 뒤로는 아이를 굶기는 그 이중적인 모습이 소름 끼쳤다. 지호야, 그 아줌마. 이름이 뭐니? 혹시 이 동네 사니? 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니요, 서울에서 왔대요. 요가 선생님이래요. 이름은 최유나예요. 아빠가 유나 씨라고 불러요? 순간 서연의 주변에 있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귓가에 휭 하는 이명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최유나. 흔한 이름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서울에서 온 요가 선생님이라는 설명까지 일치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서연의 머릿속에 공원 가로등 아래서 민석의 팔에 매달려 웃던 그 젊은 여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타이트한 요가복을 입고 남의 가정을 파탄내면서도 죄책감 하나 없이 오빠, 나 먼저 갈게요 라며 도망치던 그 뻔뻔한 얼굴. 그 여자가 지금 이 작고 여린 아이의 삶마저 짓밟고 있었다. 민석과 바람을 피우면서 한편으로는 이곳 한울마을에 착실한 남자를 만나 새살림을 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아이를 학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으며 간신히 지호에게 웃어 보였다. 입가에 경련이 일어 미소가 일그러졌다. 그래. 조심히 가렴. 지호가 골목길 어귀로 사라지자마자 서연은 대문 기둥을 잡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지독한 악연이었다. 신이 그녀에게 이 아이를 보낸 이유가 분명히 있을 터였다. 운명은 참으로 짓궂었다. 내 가정을 깬 여자가 이 아이의 가정마저 망가뜨리고 있다니.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한여름 밤이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맹렬하게 퍼붓는 장맛비가 한옥의 기와 지붕을 거세게 때렸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물이 마당에 작은 개울을 만들 정도로 빗줄기는 굵고 사나웠다. 서연은 툇마루 문을 굳게 닫아 걸고 방 안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지만 우르릉 쾅쾅 울리는 천둥 소리에 좀처럼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밑바닥에서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폭풍전야의 긴장감이었다. 그때였다. 빗소리와 천둥소리 사이로 둔탁한 소음이 섞여 들려왔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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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에 대문이 흔들리는 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지만 소리는 점점 더 규칙적이고 다급해졌다. 누군가가 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고 있었다. 이 폭우가 쏟아지는 심야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서연은 덜컥 겁이 났지만 혹시나 위급한 상황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우산을 챙겨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누구세요? 서연이 빗속을 뚫고 소리치며 대문 빗장을 열었다. 끼익 문이 열리자 번개가 번쩍이며 순간적으로 세상을 하얗게 비췄다. 그리고 그 창백한 섬광 아래 비에 흠뻑 젖은 남자가 서 있었다. 지호 아빠 이도훈이었다. 평소 단정하고 과묵하던 그는 온데간데없고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그의 품에는 축 늘어진 지호가 젖은 담요에 쌓여 잠들어 있었다. 도훈의 얼굴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으로 뒤범벅되어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서연 씨.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갈 데가 없어서.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도훈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웠다. 자존심 강해 보이던 남자가 체면도 잊은 채 애원하고 있었다. 서연은 더 묻지 않고 그들을 안으로 잡아 끌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일단 들어와요. 이러다 애 감기 들어요? 서연은 도훈을 거실로 들이고 장롱에서 가장 두툼하고 보송보송한 이불과 수건을 꺼냈다. 다행히 지호는 깊이 잠들어 세상 모르고 있었다. 아이의 젖은 옷을 벗기고 따뜻한 아랫목에 눕힌 뒤 이불을 덮어주자 아이는 웅크리고 있던 몸을 조금 펴며 편안한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도훈은 다리가 풀린 듯 마루에 주저앉았다. 서연은 젖은 채로 멍하니 앉아있는 도훈에게 큰 타월을 덮어주며 부엌으로 달려가 주전자를 올렸다. 쌍화차를 진하게 데워내오자 도훈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하지만 손떨림이 멈추지 않아 찬물이 찰랑거려 손등으로 흘러내렸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와 거센 빗소리만이 감돌았다. 도훈이 마른 침을 삼키더니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다. 오늘 가게 일을 평소보다 일찍 마쳤습니다. 지호가 며칠 전부터 탕수육이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 읍내 반점에서 탕수육을 사들고 몰래 집에 갔습니다.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요.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동자에 깊은 절망과 치욕스러운 분노가 일렁였다. 도훈이 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는 낯선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서울 번호판을 단 고급 외제 세단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그는 현관문을 열었다. 안방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곳에서 유나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와 남자의 낮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도훈의 손에서 탕수육 봉지가 툭 떨어졌다. 그 소리에 놀라 안방문이 벌컥 열렸을 때 유나는 속옷 차림으로 낯선 남자와 엉켜 있었다. 남자는 도훈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 유나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자기야, 역시 자기가 최고야. 우리 와이프랑은 차원이 다르네. 그 여자는 재미가 없어. 재미가. 도훈의 설명을 듣던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말투, 그 목소리.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김민석이었다. 도훈은 치밀어 오르는 모멸감에 고개를 떨구었다. 눈이 마주쳤는데 유나 씨가 그러더군요. 당황하기는커녕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어머, 오빠 왜 벌써 왔어? 이분은 내 요가 회원님이야. 개인 레슨 중이라고. 회원이라니.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그게 무슨... 도훈은 주먹으로 마룻바닥을 쳤다.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건 지호였습니다. 안방에서 그 짓을 벌이는 동안 지호가 안 보였습니다. 미친 듯이 이름을 부르며 찾았는데 지호가 베란다 구석, 세탁기 뒤 좁은 틈에 쭈그리고 앉아 울지도 못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다. 지호에게 들었던 학대 사실이 떠올랐다. 아이는 그 더러운 불륜의 현장 바로 옆에서 짐승만도 못한 어른들의 욕망에 희생되고 있었다. 유나 씨가 그랬답니다. 손님 왔으니까 쥐 죽은 듯이 있으라고. 나오면 혼난다고, 밥도 안 준다고. 제가 문을 열었을 때 지호는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린 상태였습니다. 도훈은 자책감에 가슴을 쥐어뜯었다. 굵은 눈물방울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저는 바보였습니다. 천하의 멍청이입니다. 유나 씨가 젊고 예뻐서 지호한테 좋은 엄마가 되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가난해서 늘 미안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내 아들이 그런 취급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그 여자가 딴 놈이랑 뒹구는 줄도 모르고 도훈은 그 길로 지호를 안고 뛰쳐나왔다고 했다. 탕수육은 바닥에 뒹굴고 유나는 뒤에서 오빠. 어디가?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소리쳤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차에 탔지만 갈 곳이 없었다. 모텔방을 전전하기엔 지호가 깰까 봐 두려웠고 늙으신 노모가 계신 본가에 가기엔 면목이 없었다. 빗속을 운전하며 무작정 달리다 보니 지호가 유일하게 웃으며 이야기했던 곳, 할머니 냄새가 나는 아줌마네 집이 떠올랐다고 했다. 염치 없다는 거 압니다. 서연 씨한테 이런 꼴 보이면 안 되는데. 지호가 너무 안쓰러워서. 도훈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투박한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꺽꺽거리며 우는 남자의 등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다. 그것은 배신당한 남자의 눈물이 아니라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아버지의 처절한 회한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다가가 그의 떨리는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녀 역시 그 아픔을 너무나 잘 알았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그 끔찍한 기분. 서연은 민석의 배신으로 무너졌었지만 도훈은 지금 아이를 위해 무너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역설적이게도 서연에게 상처를 준 민석과 유나, 그 두 사람의 악행이 도훈을 이곳으로 이끌었다. 도훈 씨 잘못 아니에요. 서연이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나쁜 건 그 사람들이에요. 거짓말하고 사람 마음 이용하고 아이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당신은 지호를 지킨 거예요. 서연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도훈의 울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그는 젖은 눈으로 서연을 올려다보았다. 오늘은 여기서 쉬어요. 지호도, 도훈 씨도. 아무 걱정 말고.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어 보였다. 가장 비참한 밤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안전한 밤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통해 보았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깊은 이해와 연민을. 방 안에서는 지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고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빗소리가 차갑거나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다. 마루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로 따뜻한 차 향기가 피어올랐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위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이 빗물처럼 서로의 메마른 가슴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 밤, 빗소리는 더 이상 처량하게 들리지 않았다. 서로의 상처를 알아본 두 사람 사이에는 말 없는 위로가 흐르고 있었다. 계절은 어김없이 돌고 돌아 한울마을에 또다시 붉은 단풍이 들었다. 하지만 이번 가을은 15년 전 서연이 홀로 이 낡은 한옥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그 시리고 아픈 계절과는 달랐다. 마당에 심은 단풍나무는 붉게 타오르며 넉넉한 그늘을 드리웠고 한때 무너질 듯 위태로웠던 처마는 튼튼한 소나무로 보강되어 고풍스러운 멋을 뽐내고 있었다. 서연이 피땀 흘려 가꾼 국화와 코스모스가 마당 가득 만발의 가을바람에 한들거렸다. 집은 이제 더 이상 흉물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안식처가 되어 있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렀지만 그 결과는 사람마다 극명하게 달랐다. 서울 관악구의 한 낡고 비좁은 고시원. 한평 남짓한 방 안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라면 냄새가 섞여 떠돌고 있었다. 김민석은 늘어진 러닝셔츠 차림으로 웅크리고 앉아 액정이 깨진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가는 퀭했고 한때 자신감 넘치던 얼굴은 술독에 빠져 푸석하게 부어 있었다. 화면 속에는 서연의 SNS 프로필 사진이 떠 있었다. 15년 전 그가 그토록 무시하고 비웃었던 시골집 마당에서 찍은 웨딩 사진이었다. 사진 속 서연은 화려한 드레스 대신 소박한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가 기억하는 그 어떤 순간보다 평온하고 빛나 보였다. 그녀의 옆에는 듬직한 도훈이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 앞에는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반지를 들고 있는 어린 지호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석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후회는 언제나 늦게 찾아오는 법이었다. 그날 밤 유나와 호텔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남자는 원래 그래라고 서연을 조롱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인과응보였을까? 민석의 추락은 날개가 없었다. 불륜 사실이 회사 내에 퍼지면서 승진해서 누락되었고 무리하게 투자했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다. 돈이 떨어지자 유나는 가차없이 그를 떠났다. 오빠, 나도 내 인생 찾아야지. 늙고 돈 없는 남자는 매력 없어.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마.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민석이 서연에게 했던 말에 대한 잔혹한 메아리였다. 빈털터리가 되어 고시원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어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쓰레기 취급했던 그 낡은 집이 사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따뜻한 안식처였음을. 그리고 자신이 버린 아내가 사실은 그 집을 지탱하던 유일한 기둥이었음을. 굵은 눈물방울이 휴대폰 액정 위로 뚝뚝 떨어졌지만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같은 시각 한울마을의 한옥마당에는
고소한 빵 굽는 냄새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어우러져 진동하고 있었다. 도훈은 읍내에 작은 유기농 빵집을 냈고 그의 성실함과 손맞은 입소문을 타 멀리서도 손님이 찾아올 정도가 되었다. 서연은 툇마루에 앉아 곶감을 깎으며 대문 쪽을 수시로 쳐다보았다. 여보, 지호 올 시간 다 됐어? 빵 좀 그만 굽고 나와봐요. 옷도 좀 갈아입고 서연의 재촉에 도훈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허허 웃으며 부엌에서 나왔다. 세월이 흘러 머리에는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렸고 눈가에는 주름이 잡혔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안이라는 나이테가 아름답게 새겨져 있었다. 녀석, 여자친구 데려온다고 호들갑은. 당신 닮아서 눈이 높을 텐데 어떤 아가씨일지 궁금하네. 도훈이 서연의 옆에 앉으며 어깨를 감싸 안았다. 당신 닮았으면 성격이 진국이겠지.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잠시 후 대문 밖에서 씩씩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대문을 활짝 열고 들어선 건 훤칠한 키의 청년, 지호였다. 흑투성이 운동화를 신고 주눅 들어 장독대 뒤에 숨어있던 그 꼬마는 이제 어엿한 대기업 사원이 되어 있었다. 반듯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 사랑받고 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구김살 없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단아한 인상의 아가씨가 수줍게 웃으며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라고 합니다. 지호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머, 어서 와요. 먼 길 오느라 고생했죠. 서연이 버선발로 마중 나가 며느리감이 될 아가씨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지호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너스레를 떨었다. 민지가 오는 내내 긴장하더니 우리 집 대문 보더니 마음이 놓인대요. 집이 너무 예쁘다고. 나중에 우리도 이런 집 짓고 살고 싶다나. 어머, 정말요? 집이 낡아서 불편할까 봐 걱정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따뜻한 느낌이에요. 지호 씨가 왜 항상 집에 오고 싶어 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마당 평상에 둘러앉아 삼겹살 파티를 열었다.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 쌈을 싸주는 분주한 손길, 그리고 끊이지 않는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가을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숯불 연기 사이로 보이는 가족들의 얼굴은 불빛보다 더 환하게 빛났다. 지호가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깻잎에 싸서 서연의 입에 넣어주며 말했다. 엄마, 그거 아세요? 저 어릴 때 여기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요새 같았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끄떡없는 요새요. 엄마랑 아빠가 지켜주는 이 집이 저한테는 우주였어요. 도훈이 짐짓 무뚝뚝하게 상추나 더 씻어와 인마에라고 말하며 헛기침을 했지만 그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지호의 손등을 토닥였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며 세상 그 누구보다 진한 가족이 되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서연은 잠이 오지 않아 홀로 마당으로 나왔다.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가득했다. 15년 전 남편의 배신에 치를 떨며 도망치듯 내려왔던 그 밤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그때는 절망과 분노뿐이었지만 지금은 감사와 충만함뿐이었다. 민석이 그토록 좇았던 화려한 겉모습이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지만 서연이 지켜낸 이 낡은 집과 사랑은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거목이 되었다. 서연은 마당 한 구석, 이제는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는 장독대를 바라보았다. 그 뒤에 숨어 떨고 있던 작은 아이와 비를 맞으며 찾아왔던 상처 입은 남자가 이제는 그녀의 세상을 꽉 채우고 있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다.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 속에, 구수한 된장 냄새 속에, 그리고 가족의 웃음소리 속에 있었다. 고마워요, 할머니. 저 잘 살고 있죠? 서연이 밤하늘을 향해 속삭이자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그럼 잘하고 말고 라고 대답하는 듯 했다. 서연은 마당에 핀 마지막 코스모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진정한 행복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칠애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따뜻한 마음 속에 있는 것이라고.
집, 그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랑이 머무는 곳이었다. 차가운 빛 속에서 시작된 인연은 낡은 한옥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안식처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겉모습의 화려함만을 쫓으며 남자는 원래 그래라고 오만했던 민석은 결국 춥고 쓸쓸한 겨울을 맞이했지만 서로의 상처를 진심으로 보듬은 서연과 도훈은 그들만의 아름다운 봄을 피워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칠애나 값비싼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칠 때 기꺼이 서로의 우산이 되어주는 따뜻한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이들은 증명했습니다. 세상의 편견에 맞서 지켜낸 그들의 사랑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알아주는 소중한 인연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연과 도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나요? 우리 주변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가족 문제 패밀리 이슈즈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공감과 따뜻한 댓글은 또 다른 기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